네, 그래서 저희 그 기승 집 땅은 아직은 많은 분들이 안 보시니까 사실은 이렇게 알려드려도 네. 소스만 알 수 있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순톡 머니투데이 방송 부동산부 박수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둔촌주공 청약, 그리고 시장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미분양 공포, 그리고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좀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 가장 큰 이슈였죠. 둔촌주공 청약 결과부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균 경쟁률 5.45대 1을 기록했는데 그 일부 평형이 예비 당첨자를 채우지 못하고 2순위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이제 강북 대표 재개발 단지인 장위, 자이 레디언트 청약 역시 1, 2순위 청약 마감이 불발이 됐는데 이렇게 줄줄이 좀 흥행물의 실패를 어떻게 보면 한 거잖아요. 일단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분양 물량이었어요. 네. 그만큼 사실은 관심도 높았고 과연 이게 잘 될까 어떨까 뭐 일부에서는 10만 청약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기대감 혹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 결과로만 보면 기대보다도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미계약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사실은 분양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집값도 하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좀 겹쳤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은 좀 뭐라고 보세요? 청약을 그동안 할 때 청약 불패, 로또 청약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청약해서 그 청약 가격이 결국엔 주변의 시세보다 월등히 낮았기 때문에 그것만 분양받으면 내가 돈 벌 것 같아. 돈 많이 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근데 둔촌만 보면은 사실 이제 주변 집값하고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분양가가 올라서가 아니고 주변의 집값이 떨어져서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굳이 내가 청약통장 쓰고 당첨돼서 2년간 전매 제한 받고 실거주 해야 되고 또 장기간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메리트가 없어졌다라는 네.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된다. 고분양가보다도 주변의 집값에 대한 우려. 결국엔 이 분양받아도 주변 집값하고 비교할 텐데 그 집값이 지금 불안하다라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주변 집값이 크게 좀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기대 심리도 작용을 좀 하는 것. 사실 청약받으면 그 금액은 고정돼 있는데 네. 주변에 비교되는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 집값이 갑자기 비싸져 버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계약분 물량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최악의 시나리오상 이제 속출 미계약이 막 이렇게 쏟아지고 또 할인 분양을 하고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또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좀 많았다면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더 많은 비중이 있어서 청약을 할 때 기간만 좀 충분히 있으면 완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길게 보면 실수요자들이 조금씩 받고 뭐 일종의 무순위 청약도 이제 이루어지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크게 우려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관건은 뭐냐면 다른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향후로 분양 시장의 게이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양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년부터 또 분양가가 조금씩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시세는 떨어지고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을 해야 되나? 혹은 그냥 기존의 아파트 좀 이렇게 구축으로 나온 거 그거를 보는 게 낫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를 크게 내리지 못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가가 올라가고 있고 토지 가격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는 내려가기가 힘들지만 근데 주변에 일종의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내가 무주택자로 해서 나는 새 아파트에 청약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항상 비교하시면서 네. 그리고 지역도 잘 보시고 그렇게 이제는 비교 관점에서 접근한 거죠. 예. 그동안 한 2, 3년 동안은 저희가 청약 시장에 매달렸던 건 주변에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네. 청약에 저희가 집중했다면 지금 반대인 겁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이 이제 나왔는데 그 84제곱미터가 호가가 15억 원 아래까지 이렇게 좀 나온 매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물을 좀 보시는 수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많은데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입주권은 일단 그 위치가 좋잖아요. 그 다음에 뭐 층수라든가 네. 뭐 이렇게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가 돼 있고, 근데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금도 1억 2천 정도 네. 평균적으로 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주택자인데 집을 사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주권이나 이런 거보다도 기존에 거래되는 그 아파트들을 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이 또 변동폭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입주권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굳이 뭐 입주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둔촌주공이 분양시장 분위기를 저음하는 바로미터가 됐었는데 이제 신통치 않아서 좀 내년 분양시장도 좋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고 예전만큼 정말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분양시장을 뭐 얼마나 안 좋아질지. 일단 올해보다는 분양 물량이 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 올해보다도 한 13%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22만 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이제 미분양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 22만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15만에서 13만 최소한 그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물량이에요. 미분양이 증가하면 건설사는 분양을 연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치?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왜냐면 다시 시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땅을 사놨는데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분양을 연기하면 할수록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네. 그 이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커졌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엔 연기하려면 부동산 PF를 만기 연장하거나 아니면 차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그러기에는. 그래서 건설사들이 불가피하게 분양을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밀어내다 보니까 분양 시장은 안 좋아.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장 큰 이슈는 분양 시장을 볼 때 미분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추정하고 있는 미분양이 한 8만 9천 가구 정도 되는데 8만 9천 가구. 이게 이렇게 보면 지금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지금 기준으로 해서 10월 기준에서 전국 미분양이 4만 7천 호거든요. 아까처럼 제가 불가피하게 분양하는 물량이 15만이라고 하면 네. 지금 시점에 전국 평균 분양률이 80%이기 때문에 20%가 미분양이잖아요. 그럼 지금 수준만 가정해도 3만 가구의 미분양이 그냥 추가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바로 8만 가구가 되고 8만 9천 가구 되기에는 의외로 굉장히 빠르게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 건설 업계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거고 아직 시작을 안 한 곳들은 그냥 아예 늦춰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뭐 주택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질 거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우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한국에 평균적으로 한 15만에서 20만 호의 분양은 필요한데 연간. 네. 이렇게 건설사들이 위축받고 또 땅을 안 사기 시작하고 부동산 PF 안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뭐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최근에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절대 부족하지 않았어요. 항상 가격이 오를 때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빠질 때 공급이 감소하고요.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를 때 건설사들이 막 땅을 사기 시작하죠. 근데 가격이 떨어질 때 그 산 땅에다 어쩔 수 없이 분양해야 되니까 미분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격이 또 회복할 때는 사업 안 해 이러면서 안 땅 안 한다고. 사요. 네. 이런 어떤 공급의 시차 때문에 시장의 사이클을 만드는데 지금도 이제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공급의 시차 때문에 한 차례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공급 감소로 인해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물줄기를 바꾸진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를 때 진폭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네. 그 시기를 언제로 보세요? 이 공급이 좀 부족해지겠다 이런 시기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좀 있어요. 3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 어떻게 추진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정부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3기 신도시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면 민간이 줄어드는 공급을 네. 공공이 공급을 메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 3기 신도시를 감안 안 하고 그냥 민간으로 공급을 맡겨놓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네. 순수하게 공급만으로는 한 예를 들어서 2025년부터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3기 신도시가 좀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사전 청약 비중이 좀 높은 곳인데 본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 미계약이 속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와서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속 청약이 안 되거나 그러면 강제로 추진할 수 없으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을 해야겠죠. 네, 강하게 강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죠, 집값이랑 상관없이. 그래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급을 민간에 맡겨놓으면 가격에 따라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항상 공급이 부족하거나 네.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 한국의 주택 공급의 주도권, 공공이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근데 이걸 예측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저의 그런 생각은 그래야 한다. 그런 당위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레고랜드로 촉발된 부동산 PF 부실화 리스크가 이제 더 커질 거다. 내년에는 둔촌중공 계약률이 얼마 되냐 굉장히 관건이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 분양이 잘 돼서 중도금이 들어와야지 사업비도 상환을 하고 하는데 계약률이 너무나 저조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도 줄도산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미계약돼서 출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계약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시간이 갈수록 계약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분양하는 물량들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수도권의 물량들 그리고 지방의 물량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미분양이 증가하고 또 미계약이 증가하겠죠. 지금은 부동산 PF 문제가 만기 연장 이슈잖아요. 네. 지금 많은 부동산 PF가 단기에 일종의 브릿지론이라고 그래서 25조 원에서 30조 원이 걸려 있는데 갑자기 레고랜드 때문에 만기 연장이 안 되니까 일단 문제가 터진 겁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만기 연장 이슈예요. 만기 연장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23년부터는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미분양하고 미계약이 되면은 부동산 PF 상환의 문제가 네.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건설사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금융기관들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둔촌중공이 좀 어떻게 트리거가 돼서 다른 곳들 분양단지까지 좀 전이가 되고 이게 또 마저 부실이 되면 정말 PF 부실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게 외환위기랑 금융위기 때랑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때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네. 외부 충격이 좀 있었고 물론 내부에서도 뭐 환율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문제만 다루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과도하게 외채 비율이 커지고 그러면서 환율 문제가 생기면서 일종의 외화 채무 이런 상환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된 문제고 또 이제 서프라임 때는 사실은 미국의 부동산발 이슈가 한국에 또 충격을 네. 준 거잖아요. 근데 이번이 다른 점은 한국의 내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과거는 외부에서 한국의 부동산이 충격을 받았다면 지금 한국 자체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업적으로 미분양이 증가될 수 있는 이슈 하나하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네. 더 이상 집값을 받쳐줄 수 있는 수요자들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재적인 문제가 과거의 위기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도 과거하고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후에 올라오는 게 좀 더디거나 혹은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내부의 문제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네. 있고 과거 대비해서도 충격이 좀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제반 요건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부도 지금 뭐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유동성 지원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대책 마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 그리고 또 주택 공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를 들면 미분양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PF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그런 대출 문제가 세금을 완화해 준다든지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사면 과거에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거나 네. 아니면 취등록세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고 뭐 보유세도 감면해 주고 이런 정책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제가 집을 청약받고 사는데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고 안 네. 좋은데 세금 깎아준다고 그거 사겠습니까? 쉽지 않죠. 네, 이런 정책이 시장에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또 하나 마찬가지죠. 미분양 아파트 사면 내가 대출 많이 해줄게. 근데 금리도 이렇게 높아요.
가격도 좀 불안해요. 불확실성이 커요. 네. 그래서 대출 많이 해준다고 그 미분양 아파트나 아파트를 가서 살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그런 정책을 쓴다면 한계에 노출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하고 없던 혁신적인 정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문제가 커지면. 예.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공주택, LH를 이렇게 같이 합쳐서 뭐 민관으로 해가지고 주택 건설을 늘리거나. 급한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라가는 가격을 내릴 수도 없고 네. 내려가고 있는 가격을 올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정부가 유통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가격의 진폭을 줄일 수 있는, 네. 많이 오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거복지예요. 시장하고 상관없이 시장이 오를 때나 떨어질 때 가장 취약한 건 뭐냐면 중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를 때 무주택자들이 막 그 비싼 집을 다 연끌해서 사잖아요. 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거복지를 잘해야죠. 가장 저는 효과적인 방법이 공공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 정책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러면 공공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처럼 신도시를 개발해서 확보하거나 네.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라든가 아니면 공공에 유통할 수 있는 물량으로 확보하면 되잖아요. 대신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는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무리하게 했는데 고분양가로 분양해서 미분양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작정 사주면 안 되죠. 최대한 싸게. 네. 건설사들도 시행사들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원가에 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럼 정부가 그런 물량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사는 일종의 원가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2008년도에 전국의 최대 미분양 아파트 수가 16만 가구였어요. 16만 가구. 만약 그때 할인 분양 엄청 하고 건설사들이 도산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했다면 네. 최근에 집값이 급등할 때 이렇게 서민이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 물량을 활용하고 이유가 있는 지원이잖아요. 과거하고 없던 정책을 좀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 건설사들이 좀 협조적으로 진행이 잘 될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려운데 어떡해요? 허리띠 같이 졸라매서 네, 문 닫는 것보다 낫죠. 네. 사실 지금 그렇게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점점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규제를 또 확 풀어야 된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 규제지역 해제를 묻는 질문에 좀 예전에는 막 딱 선을 그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어려울 땐 풀을 수 있다라고 조금은 유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